마지막에 뭐 수용 영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필터가 아무래도 이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특징을 보는데 이 특징은 이미지의 되게 넓은 부분을 봐야 되는 특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양이 전체적으로 둥그렇다라는 특징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9픽셀만 보고 그걸 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최소한 28 곱하기 28이면 한 10 곱하기 10 정도는 봐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랫부분도 대충 둥글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넓은 범위를 봐야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필터가 현재 어느 시점, 어느 범위를 보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수용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층짜리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저 1.3이라는 값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원본의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저 왼쪽 부분에 저 파란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필터랑 겹쳐져서 계산되면 오른쪽에 파란색 1.3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3 부분이 입력 이미지의 저 위쪽 부분은 커버하지 못하지만 아래쪽 부분은 커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런 걸 수용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면은 9 곱하기 9 칸이 다음 한 층짜리의 수용 영역이니까 얘를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컨볼루션을 여러 층 쌓으면 더 넓은 범위의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수용 영역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한 층, 두 층을 섞은 거죠. 그래서 수용 영역이 5 곱하기 5로 연결이 돼요. 몇 곱하기 몇이 되는지는 이게 그냥 3 곱하기 3에서 1,1이 됐으니까 뭐 9 곱하기 9가 되거나 아니면 6 곱하기 6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왜 5 곱하기 5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3 곱하기 3이니까 0.4라는 값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파란색에 0.4라는 값이 어디에서 왔나를 생각해보면 맨 왼쪽에 있는 맨 왼쪽 위 파란색 011, 001, 001 이 부분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맨 마지막 2.7이라는 값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5가 수용 영역이 되는 거고요. 뭐 한층 더 쌓으면 그러면 7 곱하기 7이 수용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필터를 우리가 하나만 쓰면 앞에서 28 곱하기 28을 해서 뭔가 26 곱하기 26 같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듯이 필터를 하나만 쓰면 사실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컬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RGB 채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 컬러마다 이 필터를 각각 따로 적용을 해서 더해주는 게 전체적인 필터가 돼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뭐 1이라 되어 있는데 필터 3개를 거치면은 3개의 피처 맵이 나오는데 이 피처 맵이 또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채널이 있으면은 이 채널에 각각의 이 2D 필터를 하나씩 곱해요. 그래서 R 채널에서 저 3 곱하기 3 필터를 하나 거치고 또 그 다음에 G 채널에서 3 곱하기 3을 거치고 RGB, B 채널에서 3 곱하기 3을 거친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전체 다 더하죠. 그러면은 채널 3개짜리에서 3 곱하기 3 합성 곱이라는 얘기는 곱해지는 숫자 파라미터가 27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27개에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더해주는 바이어스를 잊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 해서 28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묶음, 채널별로 저 2차원 필터를 곱해가지고 쭉 묶음이 나오는데 걔네들 전체를 묶어서 그냥 우리가 필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여러 개 쌓을 수 있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RGB 이미지를 분석할 때도 우리가 특징 하나만 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아래에 있는 필터 하나 있고 위에 있는 필터 하나가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총 27, 27, 뭐 54개, 56개 정도의 뭐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편향까지 고려해 준 거고요. 그리고 풀링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컨볼루션이랑 같이 자주 나오는 L분이지 합성곱 자체의 성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주는 애기 때문에 또 자주 나오기도 하고 얘도 어떤 특징이 있는 애를 보통 쓰냐면 이미지가 한 픽셀 바뀌었을 때 결과물도
똑같이 한두 픽셀 바뀌거나 아니면은 아예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맥스 풀링, 뭐 에버리지 풀링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필터 크기에다가 최대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풀링이에요. 에버리지 풀링은 그냥 평균 취해주는 거고. 그리고 얘를 나머지 개념은 똑같아요. 스트라이드 2칸씩 옮기겠다라는 얘기였죠, 아까 컨볼루션에서.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2다 하면은 이 맥스라는 필터를 2칸씩 이동하면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110에서 이 맥스를 취하면은 1이 되니까 1이고, 그 다음에는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010, 010, 010, 0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얘의 특징은 일단 아까 한두 픽셀 이동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그랬잖아요. 특히 2픽셀 이동하면은 결과물이 완전히 2픽셀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픽셀만 이동하면 결과물이 거의 안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맥스라는 게 가장 큰 값만을 취해주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부분은 조금 변해도 아예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추가적으로 노이즈에 대한 것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뭐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맥스 풀링과 뭐 평균 풀링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성곱이랑 풀링이라는 걸 배웠는데, 사실 이러면은 이 CNN이라는 개념을 다 배운 거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합성곱 신경망인데 합성곱이 뭔지,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줄이는지를 다 배워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미지가 있을 때 합성곱 필터를 적용해요. 근데 저 차원이 보통 입력 이미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3차원으로 길게 늘어져 있죠. 이게 채널 수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왜 6알파 골뱅이 하고 28 곱하기 28이 되어 있는데, 28 곱하기 28이 그 피처 맵의 크기고요. 앞에 있는 6 있죠. 제가 그 필터 개수, 채널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32 곱하기 32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패딩을 안 주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28 곱하기 28로 줄어들었고 채널이 6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숫자 보시면 6 곱하기 14 곱하기 14죠. 갑자기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아래는 서브 샘플링이라 되어 있고, 서브 샘플링이 그 풀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8 곱하기 28 이미지에 2 곱하기 2 풀링을 적용했더니 14 곱하기 14가 된 거예요. 그 4개 중에 맥스밖에 안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끝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16개의 채널이 있고 5 곱하기 5의 피처맵 크기, 그것만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걔를 끝부분에 풀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려고 할 때 뭔가 분류 같은 걸 하려고 하면 MLP 같은 애가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처맵을 통해서 그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낼 수는 있거든요. 아까 특히 뭐 가로선, 세로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뭘 결국 추가해야 되냐면, 그래서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고 뭐 좌우 대칭인 특징이 있으면 얘는 뭔데? 라고 대답하는 층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층을 위해서 특징을 다 뽑아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MLP를 간략하게 붙여주게 해요. 이게 없으면 피처 맵만 있고 특징만 잔뜩 뽑아놓고 우리가 뭐 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20, 84, 10 이거는 MLP에 해당하는 신경수를 나타내요.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MLP만 가지고 하면 32 곱하기 32에서 시작하니까 대충 MLP의 입력 차원이 900 정도 되는데, 컨볼루션 몇 번 거쳤더니 이번엔 120 차원만 MLP에 넣으면 되죠. 특징을 잘 뽑아서.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확 줄었고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이미지의 특징을 저 특징 추출에다 잘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도 이제 대표적인 CNN 모델을 해서 몇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로 각각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구조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계속 새로운 구조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얘네들이 왜 좋은지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떤 의미에서 좋다, 그러니까 어떤 걸 노리고 나왔다, 그러면 컨볼루션이 어떤 걸 노리고 뒤에 이 풀 커넥션은 왜 붙였다, 이런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와서 얘가 몇 곱하기 몇에서 시작해서 채널 몇 개를 연결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다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용할 때는 이 구조를 쓸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그냥 도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르넷은 처음에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적용을 해서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있는 알렉스넷은 성능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높게 나왔던 첫 번째 층인데 파라미터 수가 6천만 개라 해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병렬 기술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델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위, 아래 지금 플로우가 두 개 있죠. 두 개를 가지고 각각으로 계산을 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나눈 거고, VGG넷은 이게 이전까지는 그 필터 사이즈를 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5 곱하기 5, 7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얘는 오로지 3 곱하기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전에는 왜 필터 사이즈를 그렇게 어떤 데는 5 곱하기 5고 어떤 데는 7 곱하기 7을 썼냐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제가 그 저자가 아니니까 뭐라 하긴 힘든데 제 생각에는 수용 영역이 충분히 넓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둥그렇다라는 특징을 얘기하려면 좀 넓어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필터 크기를 키운 거거든요. 근데 VGNet에서 보인 거는 3 곱하기 3을 결국 여러 층 쌓으면 수용 영역이 넓어지지 않냐. 그러면은 이 작은 필터를 그냥 깊게 쌓으면 그렇게 넓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성능으로 증명을 했어요. 224 곱하기 223이라는 거에서 보통 시작을 해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대신에 좀 풀리 커넥션 MLP 부분이 4096이라는 좀 큰 숫자까지 확대되긴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그 변호를 하자면은 애초에 분류해야 되는 클래스가 1000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중간신경 10개 정도에서 1000개로 뻗어나가면은 너무 정보가 압축됐다가 확장이 돼가지고 손실이 일어나니까 애초에 4096이라는 좀 큰 수를 거쳐가지고 1000으로 내려가자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여기부터 224라는 크기가 사실 좀 많이 사용되긴 해요. 이게 왜 되냐면은 이게 네트워크를 우리가 결국 뭔가 짜긴 하는데 데이터셋을 공유를 해야, 그러니까 내가 짠 구조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엠리스트, 처음에 나왔던 숫자 같은 엠리스트, 뭐 사이파 10, 사이파 100, 이미지넷, 기타 등등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크기 같은 걸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224로 한 거고, 얘도 224 같은 특정한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미지 크기를 좀 줄이고 확대시키기도 해요. 자, 그래서 VGG까지는 3 곱하기 3 필터를 써서 깊게 쌓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수용 영역이 넓은 게 문제면 3 곱하기 3 깊게 쌓자. 근데 이 다음에 막연히 그냥 깊게 쌓으니까 또 안 되더라. 뭔가 문제점이 생기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애초에 여기까지 나왔을 때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딥러닝 논문 같은 걸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정말 많은 논문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극소수만이 왜 잘 된다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애초에 여기서 나왔을 때도 사실 레지넷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실제로 해봤더니 깊게 쌓으니까 이만큼 깊게 쌓으니까 더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로선이랑 세로선을 한 번씩 연달아서 적용을 하면은 대각선 같은 거 빼고는 다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너무 깊게 쌓으니까 계속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정보들이.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특징을 분류해야 되는데 다 지워진 애만 보면은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지워지게 만들어 보자 나온 게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림에 없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56 곱하기 56 곱하기 25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면 빨간색 블럭 뒤에 검은색 블럭이 3층이 더 있죠. 저게 256개의 채널을 가진 합성곱 신경을 4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필터가 256 채널을 가지는 필터가 4번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내용이 점점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앞에 있던 결과값을 그 필터를 안 거친 결과값을 그대로 뒤에다 그냥 더해줘요. 그러면은 지워지는 부분은 있지만 원본이 다시 더해지니까 그 원래 특징이 남아있던 부분은 조금 더 강화가 될지언정 아예 지워지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커넥션을 주는 걸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실제로 해서 해봤더니 지워지는 특징이 별로 없어서 깊게 쌓을수록 성능이 더 좋아졌더라 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얘도 뭐 확실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구조들, 레지넷 말고도 이제 덴스넷이라고 해서 레지넷 이런 커넥션을 매 층마다 준 것도 있고요. 블럭별로. 그리고 다른 구조들도 새로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걔네들도 아무래도 그런 이론적 근거는 좀 아직 빈약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된다고 했는데 사실 얘도 진짜 더 깊게 쌓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에러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걔는 왜 생겨나냐? 그런 것도 좀 연구 대상이긴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한도를 넘어서서 더 깊게 쌓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한도를 넘어서. 그럼 또 웬만큼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복잡하고 재밌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론적으로 흥미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MLP랑 CNN이잖아요. 근데 CNN이 파라미터 수를 줄이려고 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나온 논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MLP를 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8 곱하기 28 크기의 이미지를 전체 다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잘라요. 전체 다 연결하면 784 곱하기 101에서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28을 적당히 잘라서 예를 들면 한 7 곱하기 7 정도로 잘라 봅시다. 그러면은 7 곱하기 7개의 잘라진 걸 패치라고 부를게요. 가로 4등분, 세로 4등분 되니까 그런 16개의 패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 한 패치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입력되는 차원이 49차원밖에 없죠. 그래서 그 49차원에 대해서만 MLP를 한 번 적용을 해요. 그러면 파라미터 수가 안 많죠. 근데 패치가 1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16개끼리의 연결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16개, 16차원에 적용되는 MLP를 또 한 번 쌓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 49개의 그 각각의 패치별로 패치 안에서 작용하는 MLP를 하나 쌓고요. 다시 또 그 16개 채널별로 적용되는 MLP를 하나 쌓아요. 그러니까 MLP를 그 하나는 조각 내에서 하고 하나는 조각 사이, 조각 간의 MLP를 하나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입력이 49차원이었고 조각 간에 할 때는 16차원이니까 784보다 훨씬 더 작은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MLP만을 쌓았더니 CNN보다 결과가 훨씬 좋더라라는 결과가 올해 있어요. 그게 구글 팀에서 낸 MLP 믹서라는 내용의 개념인데 그런 거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꼭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힘들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특징이 있으면은 그 특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미지에다 어떤 조작을 해서 우리가 다른 구조를 적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CNN이라는 걸 배웠지만 이게 반드시 답은 아니고요. 실제로 올해 그런 결과가 있듯이 MLP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CNN이 이런 성질이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반드시 진리는 아니고 이런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뭐 다른 데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을 보거나 해서 뭐 그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뭐 듣거나 했을 때 왜 얘가 잘 나올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에 대한 해석을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결과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 같은 걸 할 때 그때 신경을 썼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50분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11시까지죠. 11시까지니까 다른 얘기를 이제 하나 더 하면 CNN 말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간 쪽에서 배웠던 자료형 중에 이미지 자료형도 있지만 시계열 자료형도 있죠. 그리고 시계열 자료형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자료형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 같은 데도 요새 뭐 빅스비나 아니면 시리 이런 애들 다 웬만하면 있죠. 걔 성능이 어떠냐는 둘째 치고 그런 걸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음성 같은 걸 예로 들면은 뭐 소리가 이제 파동이라 그러잖아요. 파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음파를 이미지로 볼 수도 있지만 소리 같은 데이터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주기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주식 가격이 있는데 주식 가격이 이렇게 흘러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전 데이터부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데이터, 과거로부터 영향받는 모든 데이터가 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소리적으로 해서 파동 같은 형태를 띠거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RNN이라는 형태를 좀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RNN은 이전 단계랑 현재 단계랑 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내보내고 걔가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입력이랑 그 과거 상태와 같이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MLP 구조인 건 똑같은데 각 파트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일렬로 쭉 있으면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연결하면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벡터를 그냥 입력으로 넣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파라미터 수에 대비해서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가 가지는 관계랑 두 번째 데이터가 세 번째 데이터랑 가지는 관계가 똑같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데이터가 지나고 똑같은 시간만큼 아니면 약간의 뭐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시간만큼 지나면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 관계성이 무시가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넣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두 번째 데이터를 넣고 또 그 결과에 세 번째 데이터를 넣고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한 게 RNN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게 문제점이 뭐가 되냐. 뭐 제가 소리 같은 걸 예를 들었는데 주식 데이터 같은 것도 예로 들 수 있는데 1년치의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봐요. 한 번 처리하고 그 다음 걸 넣는 걸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한 열흘 지나면 첫 번째 데이터가 거의 잊혀져 버려요. 이게 정상적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열흘 정도 지났으면 그 전에 데이터는 잊을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열흘 전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뭔가 사태가 터져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19년에 터졌는데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위드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종식 이렇게 해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는 기억하고 얘는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개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 처리할 때 기억할 거랑 잊을 걸 분리시키는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기억할 거, 분리시킬 거, 새로 들어온 두 번째 데이터.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기억할 거, 잊을 거, 또 거기다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면 세 쌍을 입력으로 받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갔을 때 기억할 부분은 뭔가가 계속 기억될 거고 잊혀질 부분은 계속 뭔가가 잊혀질 거니까 얘는 뭔가 더 최근의 데이터에 신경을 쓸 거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전에 있던 큰 이슈가 있으면 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 원할 수 있죠. 그런 구조로 짠 거를 이제 기억할 거 롱텀, 잊을 거 숏텀에서 롱 쇼트 메모리라는 LSTM이라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워낙 많이 쓰는 거라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도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원했던 게 뭐냐. 과거에 있는 거를 잊지 않고 뭔가 기억할 거를 따로 메모를 둬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구조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명칭만 이야기를 하면은 RNN 쪽에서 뭐 어텐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어텐션을 이용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적용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순서로 되냐면 이거는 제가 이후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 부분이랑 연관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딥러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서 뭘 공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딥러닝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제 산업 같은 데 적용을 하든지라는 과정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다 보거든요. 하나는 데이터를 얻고 얘를 처리해서 가공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는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조를 MLP, CNN 뭐 이런 구조를 배웠듯이 어떤 특정 구조를 설계하는 거고,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데 라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이론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게 잘 된다고 했으면 그게 왜 잘 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처리를 입력 이미지를 그냥 넣는 것보다 색깔이랑 색깔 간의 뭐 평균과 분산을 맞춰서 넣어주는 게 더 결과가 좋다더라. 그러면 이런 논문은 있는데 걔가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나중에 그런 걸 공부할 때 어떤 걸 노리고 했는지를 보시면 그거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구조가 있을 때 얘가 잘 되더라. 왜 잘 되는지에 대한 답은 내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얘를 어떤 걸 노리고 이런 구조를 짰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 쪽이 아니라 응용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네트워크 구조를 이런 데이터 특징은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뭐 이런 이미지의 평행 이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계산을 했고, 아니면은 이전에 있던 정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할 부분을 따로 빼놓는 뭐 LSTM 같은 걸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방식이 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나중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이런 거니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이런 구조를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왜라는 거랑 또 그래서 각각 세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새 연구가 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후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전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원래 11시에 끝나긴 했는데 뭐 약간 시간은 남아 있고, 아마 점심 시간을 먹고 아까 공지를 한번 드렸듯이 여기 오시면 아마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전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맞나요? 아니지. 오후 수업이 아니라 이후 10분이죠. 예. 제가 아예 이거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요. 10분 정도 쉬고 컨볼루션 2 부분에서 실제로 얘를 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